수능 특강 문학의 개념학습 9강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강에 나온 개념들이 좀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국어를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서 역사 지식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는 대로 여기 보세요. 수능 특강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반영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사회 제도나 질서 그리고 보편적인 정신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 속에 이념이나 사상, 제도나 문화적 관습 그리고 그런 질서에 대응하는 화자나 그 다음에 인물의 삶의 방식 같은 건데 여기서 대응이라는 거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요. 대응한다가 순응한다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응의 양상으로 자 이거 중요하다. 대항할 수도 있고 이 말은 저항이라는 말하고도 바꿔 써볼 수가 있고 순응, 순종할 수도 있고 회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요 자체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건 적극적이고 얘는 소극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설 같은 뭐 소설뿐만 아니라 시든 문학을 읽으실 때는 이게 1번 제일 중요한 거는 텍스트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2번 아시다시피 텍스트상에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은 숨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김유정의 본범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전통적인 농촌사회 문화가 나타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걸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하고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보셔야 돼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텍스트는 이제 여기 우상의 눈물이라는 작품이에요.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개념의 하위 작품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까? 그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죠. 자, 근데 봅시다. 얘가 이제 현대소설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현대소설을 정리하시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의 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 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원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일관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이 우리 현대시 정리하고 있는 기법 있죠. 현대시 정리 방식.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지? 제일 좋은 건 가성비 있는 효율성 있는 공부다. 그래서 가장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터득해서 그것을 여기저기 이렇게 잘 써먹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물론 현대소설만 가지고 한다면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하여 뭐 구체적인 사건, 갈등 관계 이런 거 보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우리가 현대식 공부를 학원에서 진행시켜 나가면서 제가 일관되게 어떤 그림을 그려라. 어떤 방식으로 압축을 시켜라 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달라지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화자가 아니라 서술자라고만 바꿔주세요. 서술자라고 바꿔주시고 이 서술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을 거야. 여기 안 바꿀 거야. 대상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대상도 세 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근데 잘 봐. 첫 번째는 대상이 제목이 돼야 될 거야. 제목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것인데 여기서 이제 본 것은 다른 어떤 인물들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생각. 그치? 이런 것들을 말할 거야. 그 다음에 서술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태도. 나 다르지 않아. 한번 해볼까? 너희들 이거 읽었니? 읽었다고 선생님이 좀 전제를 하고 좀 보자.
여기에 보면은 서술자는 나가 나와. 여기 보이세요? 내가 넌지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서술자는 나야. 그래서 얘는 1인칭 시점이라는 되게 중요한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주인공일지 아닐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면은 우상의 눈물이야. 그럼 우상이 나오는데, 우상, 아이돌? 이런 존재가 나오는데, 그 눈물을 흘린다. 그럼 우상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눈물이라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제목 해석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나오는지는 읽어보면 아실 텐데, 내가 넌지시 물어봤어.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체크해볼까? 어머나, 형우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은 형우야. 그러니까 관계 설정하는 건 말해 뭐해. 너무 중요해. 그치? 그랬더니 내가 형우한테 뭘 물어봤더니, 뭘 물어봤어? 그랬더니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현대시하고 좀 달라지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상황을 여기다 다 쓸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너무 많아져. 쓰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거야.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분홍색.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상황은 뭐다? 어떤 정서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태도는 좀 다른 개념인 거야. 그치?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 아까도 개념이 나왔지.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나와야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구분 지어야 되는 건 이게 서술자 나의 정서 및 대응 방식인지 형우의 정서 및 대응 방식인지 이걸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서술자와 관련된 건 요 색깔로, 그 다음에 형우와 관련된 것은 요 색깔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인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중요한 거 별표를 쳤을 때 그래 맞아.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인물 중심으로 가더라도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죠? 인물 중심으로 가더라도 그냥 인물 중심으로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인물이 처하게 된 상황과 이 인물의 정서와 이 인물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인물을 보는 목적을 봐야지 그냥 인물 그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인물이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인물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뭔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읽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이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현대소설도 빨리 읽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을 읽으실 때는 그 어퍼스트로피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이제 어떤 상황, 사건이라고 보시고, 어퍼스트로피 밖에 있는 것들을 좀 볼게요.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물어 못 보던 걸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내가 물어보는 상황이지. 그랬더니 이제 형우가 대답을 했어.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당황했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다시 다그쳤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나는 물어보고 형우는 대답을 하는데 형우가 당황을 하니까 내가 봐주지 않고 계속 다그치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는 건 사실이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라는 뭐가 났어? 새로운 인물과 관련된 게 나오는 거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뭐랄까 공식적으로 공식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좀 담임 선생님이 뒤에 나올 말이지만 담임 선생님의 어떤 선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거야. 명분을 만드는 거지.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랬겠지, 형우야. 지금 근데 너는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니, 아직 완전히는. 하지만 머지않았다. 나는 웃어주었다. 나의 반응이니까, 나의 태도니까 이렇게.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수파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병원에 있을 때 걔네들이 모두 사과를 했다.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난 그런 놈한테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럴 테지. 나는 후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제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물론 겉으로야 남아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 여기 체크 좀 해볼까요? 기표는 악마라고 말했대. 자기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나는 형우 집 쪽으로 따라가면서 갈림길이 나왔는데도 지네 집으로 안 가지 않고 물어봤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형우가 이제 싱크 놓는 거야. 기표를 다 하는 것처럼 가난한 집에다. 거기다가 부모가 병들어 누워 산다. 기표 누나가 주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는데 요즘엔 그것도 그만두었다. 그래서 제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을 혈액은행에 가서 수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제수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오히려 혈색이 좋아진 형우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자, 여러분 이거 맥락 없이 읽으면은 어렵죠? 그쵸? 여러분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우리 정리만 해봅시다. 지금 형우는 병원에 있었나 봐. 그래서 형우가 병원에 있다가 태어나는 길인 거야. 그래서 형우가 태어나면서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주는 상황인 거야. 둘이 이제 티키타카 하다가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줄거떡건을 자꾸 물어보다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나왔는데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붙었어. 우리 집으로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형우한테 듣고 싶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지. 그럼 여기서 좀 눈치를 채줘야 돼. 아, 지금부터 형우가 얘기해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형우가 나한테 해준 이야기의 정보는 누구냐면 기표라는 아이에 대해서야. 그치? 그러면 기표는 애들이 제수파 애들의 우두머리인데 제수파 아이들이 제수파에서 무서운 존재야. 제수파 애들이 무서워하고 제수파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야. 그 다음에 가난한 집인가 봐. 그래서 가난한 생활이라든지 이 친구의 어떤 집안, 가정사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되었어. 그 다음에 이제는 제수파 애들이 그동안 얘한테 생활비를 보태줬대. 이거 누가 보태줬대? 친구들이 보태줬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 뭐야?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목 정리 한번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기표가 이 작품의 그 제목에 해당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한 반에 어떤 권력자 같이 일진처럼 군림했던 존재인 거야. 그 애들은 피를 팔아서까지 얘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뭐 이랬다는 거지. 근데 그 제목 뒤에 뭐가 붙어있죠? 눈물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권력자로 군림할 수가 없고 몰락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몰락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얘가 이제 추락을 하는 건데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써볼까요?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부분은 안 나왔지만 이 작품에서 기표가 뭐라고 하면서 떠나냐면은 나는 더 이상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겨놓는데요. 기표가 떠나면서 마지막에 편지 한 통만 남겨놨는데 나는 더 이상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이 우상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 누가 기여를 했느냐는 거야. 누가 그렇게 무서워서 살 수가 없게 떠날 수밖에 없냐는 거지. 그게 바로 담임 선생님과 그 다음에 그 담임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시키는 일을 철저히 했던 반장 형우라는 거야. 얘네들은 위선적, 눈에 보이지 않는 위선적 권력자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착해. 겉으로 보면 되게 착한데 그 안에 자기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담임과 형우는 기표가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는 거야. 굉장히 더 무서운 사람이지. 기표는 그냥 이렇게 티가 나. 아, 쟤는 참 깡패 같은 애구나. 이렇게 티가 나. 근데 이 담임하고 형우는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사람, 누가 봐도 착하고 모범생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기표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위선을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볼까? 중략. 담임 선생이 교단에서 내리서고 그 대신 반장 형우가 봐봐. 그러니까 얘가 진짜 상위 권력자라면은 뒤에서 있는 상위 권력자라면은 얘는 이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교단 위에 섰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우리는 그 친구를 구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야. 여기서 구원해 줘야 될 친구는 누구냐면 기표야. 기표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활동을 벌이고 있냐면 돈 좀 내라 애들한테. 모금 활동. 자, 그리고 뒤에 좀 보자. 니네가 기표라면 어떨지 좀 생각을 하면서 봐봐. 기표의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니네 되게 힘든 가정 형편인데 그거를 자기와 상관없이 반장이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의 적대감을 씻은 듯이 감추고 오직 우유와 신뢰가 가득한 말로 열을 올렸던 것이다. 이게 바로 위선이라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우위, 우정, 신의, 신뢰가 가득한 말로 기표를 막 칭찬하는 거야. 기표 아버지가 식물 인간처럼 누워있고 기표 엄마의 심장병 이야기며 부모를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의 여동생의 이야기며 라면으로 끼니를 끼우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 있어. 그리고 그런 가난을 결코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를 다녀온 기표의 의지를 높게 치하했어. 그랬더니 막 뭔가 뭉클해진 거야. 나는 얼마 전 기표가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돈을 어렵게 되자 술집에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이 떨어져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 이제부터 잘 보자.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발가벗기려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을 허겁지겁 건져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야. 이거는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지금 분홍색으로 밑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때? 다른 아이들은 반 친구는 되게 진지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나는 어떤 형우의 위선과 그 감추어진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거지.
자, 한 가지 또 알려주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남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표와 가까이 있는 그 제수파 친구들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기표를 도와온 것입니다. 피를 뽑아서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3번이나 피를 뽑았기 때문에 빈혈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협동과 봉사, 기여 정신의 산 증인들로 치하가 되고 있는 거야. 남의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 가난한 이웃을 너무 모르고 지냈습니다. 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장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감동을 받으면서 감동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대. 자,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기표가 이 상황을 알았다면은 정말 고마웠을까요? 기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 남긴 편지, 나는 더 이상 무서워 살 수 없다. 이 말은 기표의 눈에만 보이는, 그치? 학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표의 눈에만 보이는 그 비가시적인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비가시적 폭력. 너희들 학교에서 그런 거 보지 않니? 차라리 대놓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센 척하고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엎드려 있고 이제 그런 애들은 그냥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친구야. 근데 선생님이나 친구들 앞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한 모습을 보이지만 비공식적이고 이게 뒤에서 그 실체를 봤을 때 전혀 상반된 사람들도 있잖아. 어느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 이게 누굽니까? 나겠죠? 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말과 행동,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말과 행동, 이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형우겠죠. 형우가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보였던 적대감, 적의감이 학교 친구들 앞에서 보였었던 위선적인 태도와 관련해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누구를 대표적으로 형우 그리고 기표를 관찰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의 답은 이제 3번인데 대화 속에 등장하는 부정적 인물이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인 열거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귿을 보시면은 난 그런 놈한테 사과를 받고 싶지 않다. 이거는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 놈 동그라미 쳐볼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놈은 누구예요? 기표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형우가 기표에 대한 뭘 나타내는 거야? 적대감, 적의적 감정 이런 걸 드러내는 거지. 구체적으로 기표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이제 좀 재수가 없는지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열거, 나열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칠 것들이 좀 있는데 쳐볼게요. 우상의 눈물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도 있고 내면화되어서 비가시적 형태도 있다. 여기서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표였다면 비가시적 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단임과 형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밑줄 줘야 돼. 이 1970년대 독재 정권은 점점점 가시적인 것에서 뭘로? 비가시적인 형식으로 변모, 체인지 되던 시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현실과 불평등한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대.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볼까? 보이는 그대로 악행을 서슴지 않는 기표는 가시적 폭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인과 형우의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기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통제를 두려워한다는 점에서는 얘네들은 뭐겠어? 비가시적 폭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가시적 폭력도 문제지만 이 비가시적 폭력의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위선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셔야 되고, 자, 우리는 항상 문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일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자, 인물 중심으로 인물의 상황 정서 태도를 생각한다. 요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